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의 시사 끝장입니다. 예, 각종 이슈를 쉽고 빠르게 같이 좀 평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약칭 보수당입니다. 이준석 수석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입술이 뭐 지난번이랑 달라요? 뭐 입술이 왜 이렇게? 연말 회식이 잦다 보니까 네. 이번에 액땜 한번 했습니다. 창당 앞두고. 네. 어디 뭐 다친 겁니까? 예, 넘어져가지고. 음주를 많이 하셔서? 네, 진짜 요즘 그 창당을 새로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뭐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도 많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 술 한잔하고 들어갈 때도 있고 기자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선거 해야 되는데 정신없어 죽겠습니다. 네. 뭐 고공전도 때로는 선거 전에 하나죠 뭐. 근데 뭐 제가 무슨 뭐 지금 안정적인 지역구에 있어서 고공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몸을 세 개로 분할해도 어려운 판인데 지금 힘듭니다 지금 보면. 네. 그 새로운 보수당은 저 창당 예정일이 언젠가요? 저희가 지금 1월 8일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8일쯤. 아니 저는 처음에 입술 이렇게 보고서 요새 하도 방송 활동 많이 하고 뭐 이래서 입술이 피곤해서 부르텄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예. 뭐 작은 상처가 나가지고. 차기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의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세균 의원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죠. 종로가 지역구이고 전라북도 무주 지난 장수에서 사선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종로에서 또 당선이 돼서 국회의장까지 한 그런 인물인데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게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총리로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 정세균 의원의 총리 지명 뭐 그동안에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김진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책 전환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인사였다면은 지금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력을 다지겠다. 네. 결국에는 그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크게 적이 없는 그러니까 두루 널리 친한 그런 분을 내세웠다는 거는 결국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확장성을 의미할 수 있는 김진표보다는 내부 단속을 의미하는 그 정세균 의장 쪽으로 갔다. 꽤 의미가 있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김진표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정책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내심 보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정책 전환이라는 건 뭘 말하는? 당장 경제 정책도 전환이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김진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진영에서도 그분의 정책적 관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만큼 전문 관료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전격적인 정책,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 그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에 반대했을 겁니다. 이번에 내려온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시장 왜곡 조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관료 출신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내심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김진표 카드를 좀 고려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일정하게 또 그런 어떤 정책 전환의 의지 같은 것들도 좀 있었는데 워낙 내부에서도 뭐 지지자들 사이에 반발이 컸잖아요. 김진표 총리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진영 내에서의 영향력은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밀어붙였으면 할 수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였으면 할 수도 있었다. 저는 근데 결국에는 총선 전략에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보여준 확장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 하는 걸 봐도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중원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은 김진표 총리 지명설이 돌면서 뭐 과거에 이제 김진표 의원이 뭐 그 강한 어떤 개신교 이쪽에 세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 과세 이런 거 반대했던 부분이나 또 정책 부분에서 어떤 개혁적인 이런 부분이 안 보인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권 지지층 사이에 이렇게 반발이 나오면서 스스로 어쨌든 총리직을 고사하는 의사를 청와대에 표명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수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좀 다른 맥락도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결국은 지금 그러면 중도층을 잡는 싸움 부분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차피 뭐 현 상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또 마포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성전을 치르면 된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 진영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전략적으로도 최근 선거법 협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21대 국회 지형이라는 거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면서 정의당도 3교섭 단체로 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 대표는 뭐 200석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석을 한다고 180석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본인들이 정의당이 한 20석 떼주고도 과반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선거 제도를 이제 꿈꿨던 거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런 식의 어쨌든 아주 우세한 구도는 아니지만 우세한 구도가 유지된다 보기 때문에 정의당 없이 그냥 단독 과반하는 시나리오. 정의당 없이도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 원래도 정의당 이시 관계 정의당이 교섭단체 하면서도 단독 과반하는 정도 시나리오를 봤다면은 조국 수호 전쟁 이후에는 둘 다 하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의 최대 득표 한계가 180, 200이었던 때랑 다르게 이제 한 아슬아슬한 과반 싸움 할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정의당에게 최대한 의석을 떼어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선거법을 협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확보한 중도 지형을 굳건히 다져가지고 단독 과반을 노리는 그 정도로 목표 수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식의 패스트트랙 막판 4+1 협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의당이 요구하는 석패율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반대 입장을 취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의당과의 어떤 연대 없이 정의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저는 거고. 캡을 씌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캡이라는 게 이제 한계, 그죠? 의석 한개 씌운다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캡을 안 씌우고 그냥 갔을 때는 민주당이 150석을 미달할 거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도 단독 과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뭔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임기 후반부로 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단독 과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과거에는 단독 과반 더하기 정의당 20석 정도 3교섭 단체 되는 걸 원했다면은 지금은 정의당에게 지금 20석 가까이 떼어주게 되면은 애초에 단독 과반이 안 되게 되는 안 되게 되면서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모든 면에 끌려다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한 이유다. 그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부분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이 여기도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김진표 총리 체제로 가고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으면은 상당한 정당 득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선거에서 정의당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봅니다. 민주당을 떠나서 정의당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진보층 지지자들이 사실상 이제 정책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고립되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함이 아닌가. 결국에는 선거를 바라보고 이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는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다. 정세균 총리 카드라는 거. 또는 지금 이 길밖에 길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길밖에 길이 없었다. 정세균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무진장이라고 하죠. 모주 지난 장수에서 정치 시작을 해서 거기서 또 사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기반이 일단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도 호남이고 정세균 의원도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또 무게감 있는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을 총리로 지명한 그런 경우인데 이제 어쨌든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전 서열로 보면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 아닙니까? 2위인데 이 국무총리가 되게 되면 이제 의전 서열이 한 5위쯤으로 쭉 내려가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하냐 뭐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요 앞으로 나오는 국회의장들이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수직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대통령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지금도 문희상 의장도 뭐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너무 청와대와 여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야권에서 받고 있거든요. 뭐 아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못할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안 좋은 선례가 되긴 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의전설 얘기도 했지만은 국회의장은 국립묘지 안장 되거든요. 근데 국무총리는 국립묘지 안장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저는 그런 것들만 봐도 의전서열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선택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정의와 공정성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인물을 총리로 내정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연 입법부 이른바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봤을 때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뭐 대통령으로서는 또 그 비판을 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 청문회를 순탄하게 통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다선 의원 출신의 정세균 의장을 이제 선택했을 것 같고요. 원래 옛날에 보면 한국전쟁 때도 보면 프랑스군 지휘관은 자기 계급을 깎아가지고 대대장으로 왔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이번에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목적의식보다는 순탄한 통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정세균 의장이 가진 뭐 정책적 색채가 다소 진보적인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기에는 그분이 최근에 의장이 마지막 커리어였기 때문에 의장은 사실 국회를 조율하는 역할이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치를 하는 역할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무난한 색채가 든다 이런 정도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정세균 의원은 그린바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그 백봉 신사상이라고 이 상을 여러 차례 탔습니다. 어떤 품격 있는 합리적인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아왔고 제가 기억나는데 1996년에 처음 국회에 진출했는데 그 전에 국회에 이제 인사 다닐 때 그 당시 이제 쌍용그룹 계열사인 진방철강이라고 거기에 상무로 있었는데 그때 막 열심히 인사를 국회 다니던 정세균 의원의 초기 모습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정세균 의원이 총리 지명을 하면 내년에 이제 지역구가 종로가 그러면 그 후임에 누가 올 거냐 뭐 이런 관심이 또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지금 얘기는 뭐 이낙연 총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대체적인 분석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나갈 수 있느냐? 황교안 대표가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그러면 재밌는 매치가 되겠네요. 그게 아마 기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나가지 못한다면은 우선 기세 싸움에서 이제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겠죠. 저 이준석 부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걸로 봅니까? 아니면 안 할 걸로 봅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지역구 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전략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례 2번을 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지휘하겠다가 될 수도 있고, 비례 한 20번 맡아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펴겠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역 기반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TK 같은 곳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그 자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서울에 상징성 있는 종로에 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판단이 늦어지면 나중에 할 수 있는 판단의 범위가 비례대표로만 줄어들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부담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로는 뭐 역대 선거 때마다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이고 또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제 차기 뭐 대선의 이른바 전초전 아니냐 이런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할지 아니면 뭐 김병준 전 위원장이라든지 다른 당 대표급에 준하는 인사가 출마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격전지로서 주목받을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정세균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수석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